우리 이제 진보 연석 강좌 이제 네 번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민중이란 누구인가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민중을 사전적으로 풀어보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한자로는 뭐 백성민 무리중 그냥 사람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한자 그대로만 한다면 사전적으로는 보통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국가나 사회를 구성하는 다수의 일반 국민. 근데 흔히 이제 피지배 계급으로서의 어떤 대중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근데 피지배 계급이라는 게 뭐냐? 라고 하면 한국 사회는 계급 사회는 아니죠. 계급 사회는 뭐 옛날에 이제 뭐 봉건 시대 이런 시대가 계급 사회였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공식적으로는 계급이 없어요. 공식적으로는 없지만 사실상 실질적으로는 있다는 거죠. 지배 계급, 피지배 계급. 착취 계급, 피착취 계급이 존재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피지배 계급, 피착취 계급,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자신들의 자주성을 억압받는 사람들, 그래서 진보 운동의 요구를 갖는 이런 사람들을 민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사람들이 민중이냐 하나씩 꼽아보려고 그래요. 일단 노동자. 우리나라에 임금 노동자가 2천만 명 정도 된다 그래요. 이 인구로 봐도 5분의 2를 차지하죠. 어마어마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계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란 어떤 사람이냐? 이게 좀 애매합니다. 생산수단이 없어서 고용된 사람을 노동자다 보통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산수단이라는 게 내가 자본이 있다거나 뭐 공장이 있다거나 뭐 이래가지고 이걸로 먹고 살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누구한테 고용이 될 이유가 없죠. 그냥 자기가 자기 재산 가지고 먹고 살면 되니까. 그런데 그런 게 없어서 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데 일을 하더라도 그냥 혼자 자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고용이 돼서 누군가한테 돈을 받고 자기 노동력을 파는 그런 사람을 노동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노동자가 되면은 노동자로서의 어떤 권리들이 생기잖아요.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이 있어요.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변칙적으로 이 노동자를 고용하는 이제 사업장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특수고용 노동자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개인 사업자로 돼 있는데 사실상 노동자와는 다름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학습지 교사들 고용계약을 맺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상 그 학습지 회사에 고용돼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여기서 월급 받으면서. 근데 편법으로 그렇게 운영하는 거죠. 왜? 노조를 못 만들게 하려고. 뭐 그런 식의 이제 사례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고용 계약을 맺고 월급 받아서 일을 하는 이런 사람을 이제 노동자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노동자는 어떤 처지에 있는가? 제가 이 책들을 좀 추천합니다. 가운데는 책이 아니고 영화예요. 이거 한번 보시면 우리는 한국 사회의 노동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구나라는 걸 잘 알 수가 있어요. 전태일 편지는 아마 거의 대부분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저 책이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저자가 공개가 되지 않았어요. 그때만 해도 뭐 저런 책을 쓰는 건 바로 잡혀가는 거기 때문에 1970년에 이제 전태일 열사가 아마 1970년에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래서 60년대 노동 환경을 잘 그리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파업전야 혹시 보셨나요? 최근에 그 디지털 리마스터링 돼가지고 쉽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영화가 90년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80년대의 어떤 노동 환경을 잘 그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비교적 최근에 나온 책으로 제가 지금 한참 보고 있는데 밥과 장미라는 책이 있습니다. 2010년에 나온 책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대 노동 환경을 잘 그리고 있는데 놀랍게도 이 세 권에 나오는 노동 환경이 변한 게 없어요. 정말 대단한 거죠. 60년대에서부터 2000년대까지 근 5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는데 노동자들의 이 처지와 조건이 거의 변한 게 없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노예 생활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옛날보다 좀 나아진 것들은 있죠. 뭐 노조를 그래도 옛날에 뭐 노조를 만드는 순간 다 박살났는데 오늘날에는 노조를 만들면 그 순간 박살나진 않아요. 좀 버티다가 박살나고. 그나마 이제 좀 막 민주노총, 환경노총 이런데 이제 큰 단위들에서 이제 투쟁을 하고 그러니까 좀 유지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도 보면은 많은 사업장들에서 노조를 만들려다가 이렇게 탄압받고 결국 와해되고 이런 경우들이 진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21세기에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어요. 참
한국 사회의 이 노동자들의 삶은 진짜 변하지 않는구나 이런 걸 좀 알 수가 있는데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첫째는 노동자는 기본적으로 자본가에게 착취를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 무슨 착취냐? 일한 만큼 월급 받는 거 아니냐? 월급 준 만큼 일하는 거 아니냐? 이건 고용관계 정당하게 주고받는 거지 이건 착취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본가들의 시각에서 볼 때는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돈 준 만큼 일하는 거 아니냐? 이게 무슨 착취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노동자는 열심히 일해야 돈을 번단 말이에요. 자본가는 가만히 있어도 돈을 벌어요.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노동자들이 일한 데서 나오는 거겠죠, 당연히. 하늘에서 뚝 떨어질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자가 일한 것 중에서 일부가 분명히 자본가에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착취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조를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여기 어디 있을 거예요. 자본론이라고 책이 되게 두꺼운 책이 있어요. 그거를 한번 잘 보시면 이런 원리구나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는 거고 기본적으로 어느 나라나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어느 나라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자들은 자본가에게 기본 착취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 자본가가 뭐 사업주가 뭐 악덕 사업주여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악덕이면 좀 더 많이 착취하고 덜 악덕이면 덜 착취하는 수준인 거지 착취를 하지 않고 그 기업이 유지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자, 근데 한국 사회는 좀 더 심각합니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더 심각한 게 이중 착취를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열악한 거예요. 이중 착취라면 결국 뭐냐? 한국의 자본가들이 한국의 노동자들을 착취하는데 이 한국의 자본들은 다국적 자본, 미국의 자본의 지배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에 상납을 하면 여기에 또 상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구조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주르륵 돼 있어요. 제일 머리 끝에 이제 미국 자본이 있는 거야. 그래서 미국 자본의 이제 하청 기업이 돼버린 거죠. 우리 재벌들은. 그럼 그 재벌의 하청으로 또 이제 중소 자본들 존재하고 그 밑에 노동자들이 있어요. 근데 노동자도 그냥 놔두면 착취하기 어려우니까 더 쪼개요. 그래가지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쪼개가지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비정규직한테는 월급을 반만 줘요. 그리고 나머지를 다 착취하는 거죠. 그리고 뭐 파견 노동자가 있어요. 여기는 되게 특수한 신문이 되는 건데 내가 어느 기업에서 일을 해요. 근데 그 기업 소속이 아니에요. 파견 업체 소속이에요. 그리고 그 기업에 요구를 할 수가 없어요. 자기는 그 기업 소속이 아니니까. 그냥 파견 업체 소속이고 여기에 와서 그냥 일을 하고 있는 것 뿐이니까. 그래서 요즘 보면 이제 이 파견 노동자들이 투쟁을 할 때 주요하게 하는 투쟁이 뭐냐면은 파견 업체랑 투쟁을 하지 않고 자기가 직접 일을 하고 있는 곳에 가가지고 직접 고용을 해라. 직접 협상을 하자. 이 요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조가 잘 보면은 한국 사회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정부에 대고 막 요구를 해요.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도 있죠. 안 되는 건 뭐냐? 정부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미국 원청인 미국이 직접 이 하청을 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이 파견 업체 가가지고 백날 투쟁한다고 해서 되는 게 없거든요. 실제 이 파견 업체를 쓰고 있는 이 원 사업장하고 투쟁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밤이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부에다 대고 백날 얘기해봐야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죠. 근본적인 문제들은 하나도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미국 이 원청 사업장에 가가지고 직접 투쟁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되는 거죠. 아무튼 이런 이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위로 올라가면서 계속 상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본가들 국내 자본가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중소자본이야 내가. 그러면은 어디 대기업 삼성이나 뭐 현대 이런데 하청을 받아서 일을 해.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돈을 벌어. 그럼 그 돈이 다 내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는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재벌들은 또 자기들이 번 돈의 일부는 또 미국으로 또 올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구조니까 더 쥐어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중으로 3중으로 쥐어짜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삶이 더 피폐해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가장 열악한 처지에서 한국 사회의 모순을 가장 전면에 느끼고 있는 받을 수밖에 없는 이 노동자가 진보운동에서는 가장 중요한 동력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농민으로 가볼게요. 농민 숫자가 진짜 많이 줄었어요. 이게 2016년 기준일 거예요. 250만 명. 지금 250만 명이 안 돼요. 아마 200만 명보다는 더 많을 건데
정말 많이 줄었죠. 옛날에는 농민 숫자가 뭐 한 1000만 명 됐을 거예요. 계속 줄었어요. 끊임없이 줄고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농민들은 여전히 진보운동의 주요 동력입니다. 농민들의 처지를 보려면 사실 이제 우리 역사를 좀 알아야 되는데 한국 농업은 체계적으로 완전히 파괴가 됐어요. 처음 시작은 이제 해방 직후에 미국산 이 잉여 농산물이 막 잔뜩 들어오면서 농민들이 뭘 재배를 해도 갖다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가격 경쟁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일단 망해버렸죠. 그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뭐 밀, 면화 이런 것들 농산 지금 거의 짓는 사람 없잖아요. 지어봐야 뭐 미국산 수입 농산물에 뭐 경쟁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노동자들에게 저임금을 요구를 해야 되겠는데 그러려면은 아무리 임금을 적게 줘도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노동자들이 야 이 월급으로 먹고 살 수 없다 맨날 파업을 해요.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먹고 살 수 있게 해줘야겠죠. 쌀값을 줄여버리는 거예요. 쌀값이 싸니까 쌀 먹고 살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혹한 저고가 정책을 쭉 펴죠. 그래서 지금도 뭐 얼마 전에도 농민들이 와가지고 막 투쟁했잖아요. 밥 한 공기 300원. 우리가 커피숍 가서 커피를 먹어도 300원이 아니라 3,000원짜리 커피도 요즘은 없잖아요. 다 4,000원 정도 하잖아요. 근데 커피값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돈으로 쌀을 재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쌀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저고가 정책을 통해서 물가 인상을 막아가지고 임금을 안 올려도 되게 만들어버린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또 농민들을 이제 죽이고. 그래서 사실상 한국 정부의 지난 뭐 70년, 60년 동안의 농업 정책이라는 게 사실상 거의 포기 정책이에요. 농업 포기 정책.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그 대선 캠프에서 일한 적이 있었는데 그 각 당의 이제 대선 공약들을 쭉 이제 비교를 해보잖아요. 농업 정책들을 보면은 좀 심란합니다. 쉽게 말해서 농업에 대해서 비전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 없어요. 우리 한국 농업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답이 없습니다. 그냥 사실상 포기해요. 포기하거나 그냥 현상 유지하기 위해서 뭐 보조금 좀 주자. 이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래왔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농업은 거의 이제 붕괴 수준에 이르렀죠. 그러니까 농민들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농사 지어가지고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런 이제 처지에 놓여 있다. 그래서 이제 농민들의 이제 처지를 좀 놓고 보면 사실 강한 이제 반제 자주의식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거잖아요. 미국산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중국산 뭐 이런 전 세계 곳곳에서 농수산물들이 막 밀려들고 있는데 그 시작을 연 건 사실 이제 미국이었던 거죠. 해방 직후에. 그래서 이 외세의 어떤 이 농업 개방 정책, 개방 압력 이런 거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반제 의식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농민들 처지를 놓고 보면은 우리나라 헌법은 처음 제정 헌법부터 소작을 금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소작농이 없습니다. 근데 임차농이라는 게 있어요. 임차농이라는 건 뭐냐면 땅을 빌려가지고 그 땅 빌린 값을 임대료를 내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에요. 그럼 소작하고 뭐가 다르죠? 그래서 뭐 사람에 따라서는 그냥 임차농을 소작농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 다를 게 없어요. 옛날에 이제 소작농이라고 하면 땅을 빌려가지고 농사를 짓고 그 농사 지은 뭡니까? 쌀이 나왔어. 그럼 쌀의 몇 퍼센트를 지주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쌀을 몇 퍼센트를 주는 방식이 아니라 그냥 땅 빌린 것에 맞춰가지고 임대료를 주는 건데 땅을 빌려줄 때 임대료를 어떻게 책정을 하겠어요? 거기서 농사 지으면 얼마나 소출이 나오는지를 가지고 계산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똑같은 거예요. 그냥 퍼센트만 달라졌지 방식이 좀 달라졌는데 근본적으로는 여전히 소작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임차농의 비율이 2016년 기준으로 57.6%래요. 이게 우리나라가 토지개혁을 해방 전에 토지개혁을 시작을 했는데 사실 너무 늦게 했어요. 토지개혁이 늦어지면서 사실 지주들이 이제 빼돌릴 거 다 빼돌린 다음에 토지개혁 하려고 보니까 갑자기 한국전쟁이 터졌어요. 그래서 사실상 토지개혁은 한국전쟁 이후에 된 거거든요. 근데 토지개혁을 하고 나서 직후에는 사실 소작농이 없었어요. 근데 빠르게 증가를 해가지고 오늘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소작농의 비율이 계속 늘어났어요. 토지개혁 자체가 잘못된 거죠. 일단 토지개혁이 잘못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농업 말살 정책을 편 거예요. 농업이 살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농지가 부동산 투기의 대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대기업들, 자본가들이 편법으로 원래 그 농지는 농사 지을 사람이 아니면 농지를 못 사게 돼 있거든요. 편법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아, 나 우리 여기서 기업농 할 거야. 농업 기업 만들 거야. 그래갖고 농 사놓고 그냥 소작 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부동산 투기의 대상이 돼버렸고 이러면서 임차농이 그냥 빠르게 다시 증가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60년대, 70년대 임차농 비율이 더 낮았어요. 훨씬 낮았어요. 뭐 10%, 20% 이것밖에 안 됐습니다. 이런 이제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임차농들은 되게 힘들고 자기 논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은 그래도 먹고 살만한가라고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임차농이든 아니든 그냥 농민들은 다 힘든 거예요. 뭐 특별히 이렇게 좀 특수작물을 재배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면 뭐 운이 좋아가지고 뭐가 됐다거나 이런 게 아닌 이상 대다수의 농민들은 그냥 자기 땅이 있든 아니면 뭐 소작을 하든 그냥 거의 입에 풀칠하기 힘든 정도의 그런 삶을 이제 살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농민들이 대부분 좀 이제 그래도 이 나이가 젊은 축에 뭐 한 60대 정도면 젊은 축이잖아요. 농촌에서 그래요. 그 정도 되면은 자기 농사 짓고 틈틈이 나가서 읍내 나가가지고 노동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이제 생활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이제 이 가혹한 처지에 놓여 있는 농민들이기에 숫자가 많지 않고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은 진보운동의 주요 동력이 될 수 있고 실제로 지금 한국 사회 진보운동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박근혜를 탄핵시키게 된 계기들을 쭉 보세요.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민중총궐기가 있었고 민중총궐기가 이후에 계속 폭발할 수 있었던 거기에는 농민들의 투쟁이 있었던 거예요. 농민들이 앞장서서 투쟁을 했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폭발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 박근혜 탄핵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농민들이 인구수로는 적지만 진보운동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 학생. 제가 청년을 도대체 기준을 어떻게 둘까 막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엄밀하게 말하면 사실 청년은 20대죠. 근데 30대들도 자기를 청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뭐 이제 나는 뭐 영원한 청춘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겠지만 그래서 20대만 하려다가 그래서 30대까지는 청년을 좀 쳐주자 라고 해가지고 30대까지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2018년 기준으로 해서 대략 1,400만 명 정도가 20, 30대예요. 거의 반반입니다. 20대가 700만, 30대가 700만. 이 정도 해가지고 이 정도로 많은 이제 숫자의 청년들이 있고 학생은 대학생만 그냥 따져봅시다. 대학생이 우리나라에 지금 몇 명일까요? 네.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8년에 재학 중인 대학생은 200만 명이더라고요. 뭐 이제 휴학생도 있고 뭐 그러겠죠. 어쨌든 재학생은 200만 명 이렇게 돼 있어요. 대략 그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진보운동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매우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선봉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이론적으로 놓고 보면은 청년 학생은 피착취 계급은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한테 뭐 고용돼가지고 착취를 당하고 뭐 이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계급으로 볼 수도 없죠, 사실. 청년이라고 하면 그냥 연령대를 놓고 따지는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청년. 그럼 여기에는 노동자도 있고, 농민도 있고, 자본가도 있을 수 있죠. 다양한 사람들이 사실 청년층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그냥 하나의 나이 연령대로 구분한 계층인 거지 계급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학생들이 주요 동력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일단 청년들의 이제 특징 여기서 본인들이 한번 잘 돌아보세요. 대부분 보니까 이제 청년층이시네요. 몇 분 빼고 다 대부분. 기본적으로 이렇게 젊은이들이 진취적이고 열정적입니다. 진취적이라는 거는 계속 새 것을 갈구하고 더 나은 미래를 갈구하고 이런 게 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정적이다. 잘못된 것을 보면 참지 않고 이렇게 뛰쳐나가고 이런 이제 이 진취적이고 열정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보 운동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럼 나이 먹으면 안 되나? 나이 먹어도 여전히 진취적이고 열정적인 사람들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놓고 보면 사실 이제 40대 50대로
사실 30대 중반부터 이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는데 직장을 다니고 가정을 꾸리고 그렇게 되면은 사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없는 조건이 마련이 돼요. 가족을 책임져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직장에서 일해야 되고 그러니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힘든 상황에 처해 버리면은 이런 진취적으로 열정적인 모습을 갖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그런 조건이 마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사회를 이제 막 배운단 말이죠. 이제 뭐 나이가 먹을수록 사회에서 막 그래 나도 젊은 시절에 막 투쟁해봤는데 안 되더라, 뭐 좌절하고 막 약간 이 비관적이 되고 뭐 냉소적이 되고 이렇게 되기가 쉬운데 젊은 층은 그런 게 없죠. 안 돼도 계속 해봐야지 이런 이제 열정을 가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청년 학생들이 이런 이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운 어떤 자기의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 운명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더 좋은 사회에서 살고자 하는 욕구도 되게 크고 그런 게 있어서 진보운동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투쟁에 나와서는 과정을 놓고 보면은 이런 흐름을 그리면서 이제 투쟁에 나서거든요. 처음에 이제 인식을 해요. 아, 내 처지가 어떤가? 한국 사회는 어떤가? 헬조선이네? 나는 흑수저네? 이걸 인식을 하게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왜 이렇게 됐을까에 대한 증오를 하게 됩니다. 어떤 놈이 나쁜 놈이지? 어떤 놈이 범인이지? 이거 찾게 돼요. 그래서 증오를 하게 되고 증오를 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에이 나쁜 놈 욕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내 삶을 바뀔 게 없으니까. 내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저 나쁜 놈들을 때려 엎어야 내 삶이 좋아지겠구나. 때려 엎는데 그냥 가서 때려 엎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쉽지 않은 일이죠. 지배계급인데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각오를 갖게 돼요. 각오를 다지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투쟁에 나설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계급계층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각오를 하게 되면 누구나 진보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학생이 어떤 계급으로 이렇게 구분은 되진 않더라도 이 진보운동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사실 청년 학생들의 처지를 놓고 보면 대부분 노동자 농민의 자식이에요. 그리고 미래에 자기도 노동자 농민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노동자 농민들의 처지를 사실 그 고스란히 느끼고 또 이렇게 겪을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냥 청년 학생들의 처지만 놓고 봐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학생들의 처지만 놓고 보면은 일단 교육 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단적인 예로 등록금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등록금 어마어마하게 비싸잖아요. 이걸 자기 돈으로 등록금을 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여기서 돈을 끌어와야 되고 특히 이제 학자금 대출을 많이 하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피착취 계급을 노예로 만든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은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 사회를 보세요. 노동자들은 다 가계부채 어마어마하잖아요. 가계부채가 다 돈으로 노예를 만드는 거예요. 농민들 농가부채 엄청납니다. 이거 선거 때마다 나오는 얘기예요. 농가부채 탕감 얘기는. 탕감해주지 않고는 대책이 없어요.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죠. 학자금 대출 받아가지고 사회에 나가기 전에 대학생 신분이면서부터 이미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돈을 빌리면 그때부터 노예가 되는 겁니다. 이 돈을 갚아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래 대학 졸업하면 취업해가지고 열심히 돈 모아서 갚아야지. 취업 안 되죠. 영원한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으로 사람들을 노예로 만드는 게 기본 자본주의 사회의 시스템인데 거기에 이제 시작부터 노예로 끌려 들어가는 게 바로 이제 대학생들의 처지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당연히 대학생들이 현실에 대해서 분노하고 투쟁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리고 현실에서도 실제 우리 대학생들이 선봉대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우리 선봉대인데. 네, 그래서 현실에서 청년학생들은 진보운동의 주요 동력으로 실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뭐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이렇게 봤는데 이런 이제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이 가장 중요한 진보운동의 동력이에요. 근데 이들만 그런 동력이냐? 아니죠. 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계층들이 모두 진보운동의 동력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흔히 말하잖아요. 사실 한국 사회의 진보운동의 적은 한 줌밖에 안 된다고. 한 줌을 뺀 나머지는 다 동력인 거죠.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쭉 보자면은 지식인들이 있어요. 지식인들은 뭐 이런 사람들이죠. 뭐 지식이 많아가지고 그걸로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뭐 교수, 과학자, 예술인, 전문가라고 하면 뭐 의사, 변호사 뭐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도 진보운동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왜냐하면 지식인들은 자기 지적 능력을 가지고 이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회에 대한 인식 이런 게 되게 빨라요. 그래서 한국 사회가 문제가 있구나, 잘못됐구나, 그런 것들을 빨리 느낀단 말이에요. 뭐 예술인들도 보세요. 예술인, 좋은 예술 작품이라는 게 뭐예요? 사회의 모순을 잘 형상화하는 게 좋은 예술 작품인 거잖아요. 이런 사회 문제에 대해서 항상 관심이 많고, 그래서 그걸 빨리 포착하고, 그래서 사회 문제를 바꾸기 위해서 실제로 이제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특히 이제 지식인 중에서도 양심적인 그런 이제 지식인들, 진취적인 그런 지식인들은 진보운동에서 큰 역할들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진보운동의 어떤 방향, 이론, 노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식인들이 진보운동에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영업자들, 한국 사회 자영업자 수가 제가 조사는 못했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죠. 왜 자영업자가 되느냐? 노동시장에서 밀려나는 거예요. 직장 다니다가 정리해고 당하고, 아예 취직이 안 돼서 뭐 실업자 신분으로 있고, 그거 어떻게 합니까? 먹고 살려니까 일단 통닭집을 차리는 거죠. 편의점 들어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영업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한국 사회에서 자영업자들은 뭐 자기 가게를 가지고, 자기 사업장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극히 드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적자에 허덕이는 거죠. 그래서 편의점 하는 사람들 중에 뭐 대박 나가지고 떼돈 번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런 데가 있으면 다 직영으로 내리겠죠. 그렇게 잘 될 것 같으면. 다 안 될 것 같은 데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그냥 자기 가게가 있으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돈 버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실제로 자기 가게에서 자기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고용해가지고 쓸 만큼의 여력도 안 되니까. 그래서 반노동자에 가깝다. 그래서 자영업자들도 한국 사회 이런 이제 열악한 처지들, 이런 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 여기에 대해서 뜯어 고쳐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들을 많이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빈민들은 뭐 이제 양극 사회의 이제 최대의 희생자들이죠. 아예 그냥 극빈층으로 존재하는 이런 사람들. 당연히 이런 이제 양극화 사회, 이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불만이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민족 자본가라고 했는데, 사실 이제 가장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본가가 진보운동의 동력이 될 수 있나? 근데 일반 자본가들이 다 진보운동의 동력이 되는 건 아니고, 민족 자본가라고 했는데 사실 오늘날의 고유한 의미에서 민족 자본가는 거의 남아있지가 않죠. 민족 자본가라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 안에서 나는 자원과 노동력을 가지고 우리나라 안에서 이 시장을 형성을 해가지고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그런 자본가를 민족 자본가라고 불러요. 근데 오늘날 실제 그런 자본가가 있나? 라고 놓고 보면 거의 없어요. 왜 그렇게 됐냐면, 한국 사회의 대외 의존도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사실 외국의 원료를 수입하지 않고 물건을 만들 수가 없고, 그 국내에서만 판매해가지고는 기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지 막 최소한 페이스북에 홍보라도 해가지고 외국에 팔아야 돼요. 외국 시장에 개척하지 않고 먹고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대외 의존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수출 수입에 전혀 의존하지 않고 국내에서만 순수하게 굴러가는 그런 자본은 이제 거의 남아있지 않게 되는 상황이죠.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제 소규모 자본가들의 처지는 기본 미국과 재벌의 하청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뭔가 내가 독자적인 이 시장을 개척해가지고 먹고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죠. 그런 꿈을 가지고 창업을 하는 사람 진짜 많이 있잖아요. 창업을 했어. 대부분 잘 안 됩니다. 대기업과 이런 그늘에 물려가지고. 근데 가끔가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와, 이거 뭔가 되게 제품을 잘 만들어가지고 대박이 났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수순은 대기업에게 먹히는 거죠. 아무리 잘해도 결국은 먹히는 게 최고예요. 그래서 아예 대기업에게 먹히기 위해서 창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 신기술이 있는데 이 기술 가지고 만들어봐야 어차피 대기업한테 밀릴 거니까 창업을 해서 일단 부풀려 놓은 다음에 대기업에게 팔아야지. 그래서 아예 그런 걸 노리고 그냥 사업에 뛰어드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인데, 결국은 미국과 재벌의 하청 경제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이 소규모 자본은 끊임없이 몰락할 수밖에 없는 사회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 사회의 어떤 모순에 대해서 상당히 분노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다. 그러니까 결국 진보운동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군인이 어떻게 진보운동의 동력이 될 수 있냐? 군인 중에서도 이제 이
사병과 중학층 장교까지 얘기한 거예요. 고위급으로 이제 올라가면 여기는 문제가 심각하죠. 미국에 직접 이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고, 군인들은 실제로 진보운동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죠. 그리고 할 수 있는 조건도 아니죠. 군인들이 뭐 진보 군인연대 뭐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뭐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제 기무사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 거 불가능합니다. 다만 군인들의 처지 자체는 이 군인 사병들은 일단은 그냥 끌려간 거잖아요. 징병을 돼가지고 끌려간 거고, 여기도 지금 몇 분이 이제 조만간 사라질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강제로 끌려가가지고 뭘 하느냐, 우리나라를 지킨다라고 하면서 결국 한 민족의 촛불을 겨누고 미국의 지시를 받고, 일본은 맨날 독도 침략하려고 하는데 독도는 아무 관심도 없고, 이런 속에서 자괴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갔다 와가지고 자긍심 갖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그냥 안 좋은 기억들만 가지고 옵니다. 왜? 자긍심을 가질 수가 없죠. 군대의 역할 자체가 자긍심을 주는 역할이 아니다 보니까. 그건 뭐 이제 중하층 장교들도 마찬가지로 느끼겠죠. 뭐 자기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뭐 민족의식이 있어도 위에 상관들이 다 썩어 있는데 그런 잘못된 지시만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 한국 사회의 모순에 대해서 강하게 이제 불만을 가지고 있어도 터트릴 수는 없어요. 터트리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진보 운동에서 결정적 시기가 오면은 이런 사람들도 자기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진보 운동의 동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양심적인 성직자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 보면은 성직자들이 이 진보 운동에서 큰 역할들을 하고 있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많은 단체의 대표들도 하고 있고, 실제 막 이런 투쟁하는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이렇게 동참하는 그런 성직자들이 많이 있죠. 이런 분들도 진보운동에 다 이제 동력이 될 수 있고, 성직자라고 하면은, 양심적인 성직자자라고 하면은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지식인의 일종,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식 수준도 높죠. 성직자가 되려면 사실 되게 고등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이제 자기 종교적 신념이 있기 때문에 사명감이 있어요. 이 잘못된 사회를 바로 잡아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되게 헌신적으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현실에서 한국 사회에서 많은 역할들을 해왔고 또 지금 또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분들이 사실 이제 한국 사회의 어떤 진보 운동에 관심이 있고 이해관계가 있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조건이 있다. 뭐 이렇게 쭉 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걸로 오늘 뭐 길지는 않았군요. 진보 연습 강좌를 마치겠습니다.